안녕하십니까.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네, 지금 방송, 지금 테스트가 안 되는데, 일단 바로 본방으로 들어가시죠, 뭐. 네네. 아유, 오늘 네, 2025년 벌써 9월, 이제, 올해도 이제 4분기인가, 이제? 4분기가, 아니지. 아니지, 아직은 아니지, 아직은. 3분기죠, 3분기가 3분기. 끝나가고 있다. 네, 지금, 원래 10월 달부터 4분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예, 지금 이제 올해가 9월이고, 지금 이제 넉 달 남았네요, 베트남인데 올해가. 참 시간이 빠르다. 시간이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벌써 2025년이 다 지나서 이제 6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네. 다 돼가네요, 진짜. 시간이 빠르니까. 네. 그래서 별일 없으니까 어떻게 그래. 한국이 좀 아직 덥다면서 그렇게. 아니요, 한국 지금 이제 조금 아, 풀렸어요, 조금. 좀 풀렸어요. 근데 베트남은, 어제는 좀 덥긴 했다. 어제 좀 많이 더웠는데, 최근에는 선선했거든. 음, 다들 똑같이, 이제, 왜냐면, 베트남이 이제 얼마 전에 독립기념일이라서 휴가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아, 네. 베트남보다 한국이 더 덥다, 9월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주위에 갔다 오신 분들이. 뭐 사실 한국은 뭐 날씨 풀렸는지 안 풀렸는지 알려고 하면은 뭐 베트남도 비슷할 수도 있겠지만 가게들이 이렇게 에어컨 틀어놓냐 아니면 이렇게 다 활짝 열어놓고 그런 뭐라고 하지? 이 폴딩도 열어놓고 장사하냐 이런 건데 조금씩 열어놓고 하는 데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 좀 별일 없으니까 어떡해, 한국은. 뭐 한국은 뭐 별일이 요새 있는 게 있었나? 별일 없는 것 같고요. 요새 뉴스거리가 뭐가 있나? 뉴스거리가 뭐가 있는지도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최근에 그거, 내가 이거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다, 지금. 또 저희 그래요? 이거 지금 최근에 이슈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슈카님 빵집 990원 소금빵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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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게 있었지. 이 빵 장사는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 이거 근데, 뭐, 저는 뭐, 슈카 형님이 뭐, 잘못했다, 잘했다, 이런 걸 예, 떠나서, 아니, 뭐, 팔고 싶은 사람에게 팔겠다는데, 왜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소상공인에게 피해를 주고 말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예. 뭐, 잘 되면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소금빵도 두 종류 구분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이제, 뭔 말이냐면은, 마가린 소금빵이 있고, 버터 아, 소금빵인데, 예. 마가린으로 한 걸 이제 990원에 팔았다고 하는 것 알아. 같아요. 그래요? 그냥 그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는 소금빵 뭐 1,000원에 뭐 팔고 하긴 합니다만은 예. 뭐 팔면 저는 남아 안 뭐 남잖아요, 근데. 안 남지. 이벤트는 이벤트지. 말 그대로 그냥 뭐라고 하지 이거? 재고 처리 이런 거 아닙니까? 재고 처리라기보다는 이제 그 상품을 사러 와가지고 이제 다른 것들을 사게 하는 무슨 미끼 전략이라고 상품. 해 그거 미기 상품 그런 걸로 하는 거지. 그거 팔아가지고 돈 벌겠다라고 하면은 말 그대로 핑계 방송이라고 하긴 뭐하고 해명 방송 같은 거 찍으셨던데 그거 말이 맞습니다. 이거 빵이 이게 원가가 오지게 비싸야지. 다 수입품 쓰는 거고 버터, 밀가루를 다 수입품을 씁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제 본인 빵값이 비싼 거는 다 이유가 있다. 그럼요. 근데 그럼요. 진짜 한국 빵값 왜 이렇게 비쌉니까? 제가 궁금하긴 하더라고, 보니까. 얼마 전에 비싼 거 많은데 제가 한국 휴가 갔다 했잖아요, 지금. 가서 예, 보니까. 저희 집 건너편에 길 건너편에 버스 정류장이 있거든요. 이제 시내 쪽에 제가 이제 약속이 네, 있어가지고, 오랜만에 버스 타러 갔는데, 앞에 파리바게뜨가 있더라고. 네. 그래서, 오랜만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 빵이나 한번 먹어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음. 빵집을 갔는데, 와, 빵이 뭐, 한 해 4,000원, 5,000원씩 하는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파리바게뜨 와, 빵은 싼 겁니다. 그게 싼 거라고요? 빵 하나가 파리바게뜨 4,500원씩, 빵은 5,000원, 예. 파리바게뜨 그런 빵 없을 텐데.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좀 특별한 빵은 비싸겠지만 기본적으로 4,000원씩 뭐 했어요, 빵 하나가. 단팥빵이니 단팥빵 이런 거 스보르빵이니 뭐 말고, 피자빵 뭔가 이런 거는 2,000원대에서 삽니다. 1,000원대, 아니면 2,000원대로 2,000원. 파리바게뜨는. 파리바게뜨는 그렇다는 거죠. 그런 파리바게뜨가 식으로. 제가 봤다 저는 보니까 한 3, 4천 원 막 하는 거예요. 뭐 샌드위치부터 해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 체감상으로는 저도 기억은 잘 안 나는 정확하게. 네네. 길 건너편에 서브웨이가 있거든요. 서브웨이가. 네. 네. 서브웨이 샌드위치가 야채도 들어가고 햄도 들어가고 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게 보통 한 7천 원 정도 하잖아요. 6천 원, 7천 원. 그쵸? 그래서 보는 게, 이게 서브웨이, 이거 작은 빵 두 개를 사면 서브웨이 샌드위치 가격이 나오니까 제 느낌상 이게 이렇게 비싼 게 맞나 싶긴 한데, 빵이 왜 이렇게 비싼 겁니까, 검사장님, 이거 지금? 빵 근데 장사하는 입장으로서. 그만큼 이제 모든 게 예. 다 비쌉니다. 뭐 제가 오늘 뭐 타코 같은 거 하나 시켜갖고 먹어보니까 그 뭐 타코 하나에 뭐 몇 개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그 6,000원씩 받고 있는데 이 물가가 이게 어쩔 수 없다 이게. 이거 왜 한국이 이게 빵이 타겟을 맞는 건지 좀 궁금하게 하네요. 왜 그 수많은 비싼 물건들이 많은데.
아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비싸게 팔아 가지고 빵집이 돈을 벌면 상관없는데 주변에 보면 망하는 빵집이 천지백갈이 부지 기수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건 뭐 빵집만 망하는 게 아니다니까. 그건 다 망하는 거지. 그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뭐 이렇게 어차피 모든 것들은 시장 논리로 통하기 때문에 네. 이거 뭐 만약에 폭리가 있고 마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슈카 형님 같은 뭐 이런 사람들이 더 있었겠죠. 나는 저렴하고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빵을 팔겠다. 봐봐. 그거 있습니다. 천원 빵 한국어도 안 봤습니까? 천원 빵?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한국을 잘 안 들어간다니까. 빵은 요새 진짜 엄청 많습니다. 뭐, 천원 빵을 팔겠다고 해서 빵 개당 천 원씩 해가지고 약간 그 응. 깔세 매장에서 파는 데들도 있고요. 지하철 뭐, 역사마다 파는 데도 있고, 아파트 단지 1층에 이런 무인 편의점 같은 데다가 천원 빵 파는 데들이 있는데, 네. 천원 빵 가격 싸다고 사람들이 사 먹는 줄 알아요? 안 먹습니다, 잘 거의. 저도 왜냐면 안 먹어요? 그거는 이 맛이 없거든. 맛이 없다. 아, 그럼. 맛이 너무 없거든. 맛이 너무 없다고요? 안 먹어봐가지고 천원빵은. 이게 심각할 정도로 맛이 별로입니다. 그 천원 빵이 소비자한테 이런 매장에서 팔리려고 하면 원가가 얼마겠습니까? 그 원가를 감안해 보면은 좋은 재료 당연히 쓸 수도 없고 유통기한 늘리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또 뭐 그런 것들도 쓸 테고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은 천원 빵은 진짜로 많이 요새 이제 막 붐업했지만 잘 안 팔린다. 그럼 이제 한국 빵집은 파리바게뜨 뚜레쥬르가 그 동네 상권을 장악하고 있고 그 빵 가격은 경쟁력 있는 축에 속한다. 그래서 파리바게뜨랑 뚜레쥬르 가격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 문제는 그거보다 더 비싸졌다, 베이커리 한국 빵이. 베이커리 카페는 기본적으로 그거 1.5배에서 2배 정도 됩니다. 같은 빵. 그럼 진짜 그 빵 하나에 6, 7천원씩 한다는 얘기네. 내가 그런데도 3천원씩 잡았으니까. 불구하고 사람들이 파리바게뜨에서 사는 빵은 이제 뭔가 동네로 너무 깊숙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냥 식빵 사 먹고 아침에 샌드위치 사 먹고 하는 거지 그 이외에 뭔가 다양한 종류의 빵을 먹을 때는 또 이제 소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베이커리 카페에 가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 빵 가격을 비싸게 받는다고 해도 그 빵의 문제는 뭐냐면은 빵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장점이면서 단점인 게 빵집이 장사가 잘 되면 돈을 진짜 잘 벌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식당이거나 뭐거나 회전에 대한 그 부담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회전율 요리사가 있으니까. 있다고 하더라도 캐파가 있잖아. 만들어가지고 팔 수 있는. 근데 빵집은 그게 거의 없어요. 빵집 피크 타임이 거의 2시에서 4시 정도인데 빵집 같은 음, 경우에는 뭐 장사가 잘 되는 매장이다 그러면은 빵다이를 더 많이 만들면 되고 새벽에 빵쟁이들을 불러가지고 빵을 열심히 만들어가지고 오전 중으로 그냥 이빠이 깔아버리면 돼. 그러면은 어, 오후 2시, 4시 사이 잘 될 때 주말 같은 때는 그냥 줄 서가지고 그냥 계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제품이 다 준비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빵이 싸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산 안 하는 게 빵집 음. 로스율 계산 안 한다. 그 그래서 계산은 안 하는 거야. 성심당은 성심당이 매출이 1,000억이 넘는다면서 그 아, 대형상 그럼요. 팔아가지고. 근데 이제 성심당이 그렇게 뭐 상대적으로 뭐 안 먹어봤어요. 저는 성심당을. 근데 이제 뭐 좀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좀 팔 수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그렇게 잘 팔리고 로스율이 없다 보니까 로스율만큼은 사실은 이제 원가가 빠지니 이제 그쵸. 생산 원가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야 이거 뭐 폐기 원가입니까? 하여튼 뭐 이게 원가가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싸게 만들 수 있는 건데 사실 슈카 형님의 빵집에 대해서도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옳냐 안 옳냐 이제 하는데 이제 사실은 뭐 제가 재밌게 본 댓글은 그거였거든요. 야 300만 유튜버가 몇천 개 딱 판다고 하면 그걸 하루 안에 완판 나지 않냐? 이런 빵 가게는 로스율이 제로다. 그럼 그만큼 그지. 마진 빼가지고 싸게 팔아도 되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 잘 팔리는 빵집은 이게 그냥 돈을 쉽게 잘 벌 수 있다라는 아, 겁니다. 그럼요. 베트남도 요즘에, 예, 그런데 여기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근데 빵집은 다 못 파는 빵 있잖아요. 그거를 다음날 못 팔거든. 대부분의 빵들은 제과하고 제빵 두 개를 구분을 해보면은 네, 제과류는 과자나 이게 그 이스트가 안 들어가고 수분 날려가지고 좀 바삭바삭한 것들은 이틀 뭐 3일씩도 팔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빵류, 특히 크림 들어간 거 이런 거는 당일날 만들어서 못 팔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음, 그럼 그 로스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원가 들어갔지, 인건비 들어갔지, 다 들어갔는데 못 팔고 남는 빵들에 대한 이 처리 문제. 물론 그런 것들 뭐, 그
푸드뱅크 같은 데서 많이 가져가는데 푸드뱅크들도 워낙 빵집들이 가져가게 하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푸드뱅크도 빵을 안 받아요, 요새. 아니 근데 좀 왜냐면 이게 좀 궁금한 게 우리는 집에서 빵을 사 가지고 하루에 다 안 먹잖아. 3-4 일에 걸쳐 먹지 않아요 보통 빵을 사도. 3-4일 걸쳐서 먹는 경우는 많지는 않고 보통 그 다음날까지 먹죠, 사면은. 빵을 사면 담는 맞아요? 우리 그런가 보통? 왜냐면은 생각해 보면은 빵집이 동네에 워낙 많아요. 그러니까 아니, 아니 굳이 3 일째 아니 먹을 빵을 오늘 안 사. 그런가? 그죠? 빵을 제가 잘 안 사 먹어서 요즘에.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한국 사람들이 빵을 음 잘 안 사 먹어요, 일반적으로. 사실 제가 그렇죠. 와이프랑 같이 항상 하는 말이 "우리가 빵집을 하지만 빵집을 하기 전에 빵을 사 먹어 본 적이 있냐?" 그러면 별로 없어. 진짜 거의 없어. 그 빵을 잘 안 먹는 사람들인데 빵집을 하니까 빵을 먹게 되는 이제 뭐 그런 케이스인 거고. 그래서 요새 이제 한국은 그 정확하게 인제 그런 그 마감 할인 스타트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마감해서 편의점도 마찬가지잖아. 뭐 삼각김밥 이제 폐기 버려야 되니까 유통기한 지나면. 편의점은 좀 그런 게 잘 돼 있진 않고 빵집, 특히 빵집 때문에 이런 스타트업들이 엄청 생겼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8시 넘어가면은 빵을 50% 할인 가격에 판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소비자랑 판매자를 연결시키는 스타트업들이 소위 말해서 빵집 때문에 생긴 거죠. 그럴 정도로 많은 빵들이 만들어지고 또 당일날 판매되지 않고 버려지고 하는 것들도 많다. 저희도 인제 생산량 예측 잘못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비가 확 와 버려 가지고 손님들이 안 꼬이거나 그러면은 남는 빵들이 생겨서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다 태웁니까? 뭐 태우지는 않고 인제 뭐 푸드뱅크에 가는 게 일부가 있고 예. 그리고 안 가는 그냥 냉동실로 넣어 놨다가 그냥 뭐 지인 드릴 때도 있고 그냥 가족들한테 그냥 박스로 그냥 퀵으로 쏠 때도 있고 뭐 다양한 방법이지만 그 남은 빵을 그러면 팔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면은 그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은 빵은 다음날 팔 수가 없어요. 그걸 팔면은 봐봐 그 저기 품질이 저품질 상품이기 때문에 할인가에 팔아야 되거든. 그러면 어 사람들이 그거 할인가에 보고 빵을 사면은 정가에 안 먹잖아 또. 당연하죠. 그건 그렇죠. 그리고 할인가에 먹으면서도 괜히 그 어젯빵이라고 하면 기분 안 좋고 그러니까 예. 그거를 이어서 팔 수도 없고 그걸 팔아서도 안 되고 그래서 뭐 그런 빵집의 그 복잡하네요. 로스율을 빵집 로스율은 그냥 제가 항상 요새 노력하고 있는 게 그건데 한 저기 당일 생산이 100 이라고 하면은 한 5% 정도 남는 거는 그 로스도 아니야. 이거는 베스트지. 왜 그러냐면은 완판 뭐 보기 좋아 보이지만 완판에 문제가 있습니다. 완판의 문제는 더 팔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하는데 못 팔았다는 거야. 못 팔았다는 얘기인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빵은 무조건 남아야 되거든. 그게 10%가 넘게 남으면은 그럼 10%가 엄청난 큰 손해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5% 내외로 남게 할지에 대한 그 연구가 제가 가지고 있는 요새 연구 포인트입니다. 쉽지 않네요. 그런 거 되게 데이터 계산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 근데. 이게 뭐 그걸 이런 거 봐야 이제 되나? 그 포스 데이터를 뽑아 가지고 뭐 별짓 다 해 봅니다. 인제 AI에 던져 가지고 뭐 "추정을 해 봐라." 그럼 사실 AI에 던질 필요도 없어. 그냥 가장 편한 음. 거는 평일 데이터 최근 한 달치 주말이랑 평일 나눠야 되고요. 금요일은 또 달라. 난 다음에 그냥 팔리는 숫자를 볼 수 있으니까 그걸로 N빵 나눠 가지고 평일에 예를 들면 소금빵이 10 개씩 팔리는구나 그러면은 10 개. 주말에는 20개 팔리는구나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시도해 봐. 근데 거기서 이제 매번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짱구면 데이터 사이언스다. 그런 의미에서 인제 저는 항상 부러운 그런 장사가 예. 아이스크림 장사. 그러면 술 베스킨라빈스. 술장사. 뭐 그런 것도 그럴 수도 있지. 술은 유통기한이 없거든요. 술은 유통기한이 없어요. 음식은 음. 유통기한이 좀 있을 수 있지만 술 장사. 그게 또 그러니까 제 그런 인생 거. 꿈이 바 같은 걸 그냥 차려 가지고 이게 하는 건데 유통기한은 아이스크림은 유통기한이 없죠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있나? 없습니다. 있다고는 하는 것 같던데? 공식적으로는 있는데 콜드 체인에 대한 문제가 있을 뿐이지 제가 볼 때는 기본적으로는 유통기한 문제는 뭐 크게 안 걸린다. 그러니까 이렇게 음 적당한 그 마이너스의 온도에 적당하게 잘 보관만 하면은 큰 문제될 건 없다. 그런 뭔가 그 재고 부담을 갖지 않는 상품들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것들은 너무나 좀 부러운 것 같다. 그래서 뭐 다른 의미인데 또 베트남에 요즘에 또 베이커리가 많이 생기거든 다시 또. 잘 되고 있어요 요즘에 아유, 또. 요새 한 1-2년 사이에 진짜 어마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지금 요즘 이게. 여기서 음. 유행이 확실히 참 빨리 따라오는 게 네. 일단 뭐 베트남의 그 유명한 그 브레드 팩토리 이런 데 잘 되고 그리고 인제 한국에서도 베이커리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주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사람이 전주인지 베트남 사람이 이거를 한국에서 기술 배워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팅도 그렇고 지금 빵집만 내면은 요새 막 사람들 줄 서서 빵 사 먹고 지금. 근데 이게 빵값이 비싸요. 저도 가 보진 않았는데 와이프도 원래는 빵을 잘 안 먹다가 임신하고 나니까 인제 자꾸 뭐 먹고 싶으니까 밥 먹기는 그렇고 빵을 자꾸 찾아요 사실은. 뭐 도넛이라든지 빵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개씩은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제 빵집 알아보다 보니까 최근에 생긴 저희 미팅 근처에 뭐 빵집 크게 생긴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식 빵집으로 해서. 가서 네. 보니까 야 거기도 진짜 빵에 4,500 원씩 하더라. 근데 4,500 원, 5,000 원씩 하는데 보면서 와이프랑 "야 이거는 좀 택시비까지 쓰고 나면은 너무 값이 무슨 그래 가지고 포모스트입니까? 포모스트? 포머스도 아닙니다. 포머스 말고 딴 거지. 요즘 베트남 사람들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거기 더선 폴콘? 아파트 거긴 것 폴콘, 같은데? 폴콘. 아 맞습니다. 폴콘. 거기가 빵이 4,500 원인가 5,000원 하는데 그래서 베트남 사람들이 줄 서서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가 보진 않았습니다만 근데 저희 집에서는 단가가 안 맞아요. 왕복 차비랑 생각하면은 빵 3개 사면은 뭐 15,000 원에 커피 한 잔 먹고 나면 20,000 원이고 차비 까면 3-4만 원인데 그럴 거면 고깃집 가서 삼겹살을 먹지. 그런 단가가 안 맞단 말이야. 근데 거의 한국이 안 하시는 데고. 좀 비싸더라고 보니까 빵집이. 잘 되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빨라서 빵집을 여기서 차리셨어야지. 이제 꿈을 대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인제 여기도 2 명, 3명 그러지 되기 않습니다. 시작하고. 아 예. 뭐 이것도 이게 그냥 네. 빵집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음. 그 소위 말하는 그런 그 킬 베이커리라고 하는 베이커리 집은 진짜로 그냥 아내랑 항상 하는 말이 "이게 프랜차이즈 요식업 중에서 난이도가 제일 높다." 딴 거 안 해 봤잖아요 근데 당신들이. 안 해봤는데 안 해 그러니까 봤잖아 근데. 안 해본 건 맞지만 예를 들어서 물론 뭐 이 업종이라고 뭐 예를 들면 뭐 라멘집이니 무슨 뭐 돈까스집이니 이런 데랑은 또 비교하기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같은 베이커리 디저트 카페 라인 중에서는 뭐 그건 비교할 필요 없이 제일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던킨 도너츠, 도너츠 음. 전문점, 꽈배기 전문점, 토스트 전문점 이 베이커리에 있는 수많은 아이템 중에 하나일 뿐이야. 그렇죠 그거는. 어렵다고 말하는 거는 음. 원재료 관리, 그다음에 빵쟁이 관리, 그다음에 공간,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패키지 관리. 패키지 관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도너츠 전문점이면은 도너츠 끼울 수 있는 그 네모난 상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그거를 6개 꽂는 뭐 박스, 어. 8개 꽂는 박스만 있으면 끝나. 근데 베이커리는 이거 포장지, 예를 들면 빵 싸는 그 비닐 포장지만 하더라도 종류가 한 열수십 가지가 돼요. 그 뭐 케이크 박스 달라야 되지, 뭐 도넛 상자 달라야 되지, 뭐가 달라야 되지, 그게 다른 것들이 이 관리하는 게 진짜 이제 지랄도 이런 지랄 맞은 게 없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냥 그 내심 용기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도넛 전문점을 한다, 스콘 전문점을 한다 이러면은 이거 굉장히 쉬울 것 같은 거지. 관리의 포인트가 엄청 줄잖아. 도너츠도 잘 팔리는 데 하나 있더라고. 체인인지 모르겠는데 야 거기 뭐지? 거기 어디 근처입니까 거기 지금? 미팅에서 배달해 먹는 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기 저 로컬 사람들 많이 가는 데인데 저기 호수 예. 근처인데 우리 집에서 저기 호수에 가는 길에 보면은 그 식당들 많이 모여 있고 근데 좀 도저히 기억이 안 나요. 지금 그 와이프는 지나가면서 봐서 음. 봤는데 9시에 사람들이 도너츠를 사러 와. 근데 솔드아웃이 돼 가지고 사람들이 돌아가는 거야. 와이프랑 둘이 네. 밖에서 인제 보고 있는데 네. 한 3-4 커플이 평일 9시 넘어서도 도너츠 사러 오더라고. 도너츠 자체가 좀 신기해요 보면 이게. 무슨 뭐지 베이컨 무슨 버섯입니까? 우리 비싼 버섯 있잖아요. 뭐지? 송로버섯. 베이컨 트러플 도너츠 이런 걸 팔아요. 약간 베트남 사람들이 예. 빵에 당신도 알잖아요. 그 마른 뭡니까? 그 돼지고기 같은 거 좀 짭짤하게 많이 먹잖아. 뭡니까? 빵 위에 인제 그 짠맛 나는 그 생선 그 고기 복풀 같은 거 올려 가지고 있는 빵들 그 있잖아요. 돼지고기 빵 그죠. 예. 아마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빵을. 야 저희도 와이프랑 갔다 솔드아웃이 돼서 먹어보지 못했는데 메뉴들을 보니까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장사도 잘 되는 것 같고 보면서 '이 도너츠도 이런 거 하면 좀 잘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었고. 예. 도너츠 가게 합시다, 도너츠 가게.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냥 허황된 생각 같은 게 있다. 아닙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인플루언서만 잘 태우면은 되는 것 같아. 어제 제가 음. 와이프랑 식당을 갔거든요. 일식집을 네. 갔는데 와이프가 일식이 먹고 싶대. 갔는데 새로 생긴 가게예요. 저 낀마 쪽에. 갔는데 딱 메뉴 보는 순간 이거 좀 뭔가 쎄했어 개인적으로는. 그럼 왜 음식이 그러지? 나왔는데 아니 이것저것 다 팔아요. 뭐 라면도 팔고 뭐 스시도 팔고 뭐도 팔고 막 술안주도 팔고 술도 팔고 뭐 이런 집인데 음식이 음. 맛이 없는 건 아니거든. 근데 네. 젊은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는 거야 식당에.
베트남 사람들이 20대, 30대 초반, 20대 후반 되는 막 커플들 있잖아요. 그 와이프랑도 계속 보면 생각한 게 물론 다 이 칸막이로 방처럼 돼 있긴 했었는데 이게 이 집이 웨이팅을 할 집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절대 그 맛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 맛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보면 생각이 아 이거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를 많이 때리나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와 진짜 금요일 어제였죠. 어제 금요일 저녁에 틱토커들 2명, 3명씩 와가지고 계속 영상을 돌리더라고 1층에서. 그리고 이제 아, 와이프가 그래요? 그 얘기를 듣잖아요. 사람들 얘기하는 걸 어쨌든 간에 완전 방해하면 일본식 다다미로 이래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응, 응. 이제 매니저가 딱 얘기하는 거야. 틱토커들 얘기 온 얘들한테는 좀 신경 써줘라, 신경 써줘라. 우리가 이제 해필이면 앞뒤로 틱토커들 앉는 방 가운데 앉은 거야. 우리 구별 층게 밥을 먹으러 갔다가. 그러니까 이제 하면서 이게 뭐 서비스 뭐 내라. 애들 좀 쉬어야 되니까 신경 써줘라.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지. 그러니까 아마 그런 거를 보고 그 식당에 오는 것 같아. 젊은 사람들이. 와, 그러니까 이게 한 층은 거의 매크로 돌려. 그걸 틱톡이라든지 광고 돌리는 것처럼 거의 거기서는 계속 영상만 찍고 있고 애들 와서 공짜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보고 온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거를 막 올라가서 줄 서서 밥을 먹는 걸 보면서 좀 약간 좀 기괴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광고만 잘하면은 다 와서 주워 먹는구나 사람들이 밥을. 아니, 그럼요. 광고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중요하더라고. 그러니까 아 진짜 틱톡 광고 이런 거 참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보는구나 싶은 게 어제 식당 가면서 느꼈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빵집 와서 도너츠를 합시다. 도너츠를 팔든 뭡니까 저 한과를 팔든 뭐 일단 뭐 인트로는 뭐 제법 했네요. 20분. 빵 얘기로 한 20분 떼었으니까. 아, 그러니까요. 뭐 빵 얘기 말고 그래도 베트남 얘기 잠깐 해야지. 뭐 없습니까? 아, 이거, 없으면 오늘 방송 준비하는데 연관 있는데 요즘 음해하는 세력들이 많다, 우리 서 기장님을. 이게 아, 그래요? 음해하는 놈들이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 그러니까 야, 이제 이게 베트남의 언론 통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와이프가 이제 페이스북, 틱톡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틱톡, 페이스북, 뭐 이런 그쵸. 인스타gram 이런 걸 보는데 열려 여기도 있잖아. 이제 그 정치 관련 일이 뜨는 거야, 이게. 그 쇼츠가 뜨고 이 영상이 뜨는데 와이프가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아, 최근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은 베트남 행정부처 이거를 축소시켰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서 그럼요. 이제 그건 확정이 났고 이제 통폐합을 진행을 하면서 요번에 이제 그 부처 헤드들이 바뀔 거 아닙니까? 이제 그쵸, 그쵸, 없어지는 그쵸. 부서의 헤드는 없어질 거고 통폐합이 되고 나면 이제 통합한 부서에 대해서는 헤드들이 생길 건데 현인 출신들이 그렇게 많이 꽂았대요, 지금 서 기자님께서. 흑림 출신들이. 현인 출신들이 그냥 뭐 장관, 차관, 뭐 차차관부터 해가지고 흥행 출신들이 진짜 뭐 와이프 얘기로는 한 30%는 되는 것 같아, 지금. 뭐 고향 동양 친구들인가? 동양 친구들 그렇게 받고 있다라는 거랑 지금 또 두 번째가 뭐냐면 이건 음해하는 세력입니다. 이게 틱톡에 이런 걸 쓰는 사람이 있나 봐. 이런 식의 정치 관련 거를 누가 쓰는지는 모르지. 사람들 이제 이거 파다하는 거다 보니까 원청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거는 그 공식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틱톡에서 어떤 루머가 나오냐면은 그 9월 초에 원래 베트남에 개학하는 날이잖아요. 백투스쿨 데이. 이거에서 관련해서 프로모션도 많이 하거든요. 베트남이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거 할인 행사를 9월 초에 많이 하는 게 8월 말 9월 초가 이제 어떻게 뭐 한국으로 치면 뭡니까? 개학하는 날 맞춰가지고 하는데 이게 와이프 얘기로는 이게 원래 그 주띵덕이면 이게 뭡니까 지금 한국말로 이게 서기장 밑에가 주석인가요? 슈팅력이면 주석? 주석. 주석. 대통령. 이게 원래 베트남 전통상 뭐 확실히 100%는 아닌데 주석 이거를 좀 이게 좀 어나운스하는 그게 있나 봐. 행사 응, 같이. 응. 그리고 이런 국경일날 특히 이런 9월 1일 같은 독립기념일 같은 경우는 보통 이 주석이 나와가지고 뭔가 얘기를 하는 것도 있대요, 이게. 어쨌거나 공산당 서기장 사람 좀 이게 비하인드로 빠져있는 사람이고 공식적으로 나온 사람 아니다 그쵸. 보니 그런 국가 행사에 공식적으로는, 대해서는 응. 이제 어나운스를 한대요. 이런 이제 학생들은 가서 공부를 합시다. 개학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약간 베트남의 전통 아닌 전통 같은 게 있는데 이거를 뭐 이걸 와이프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이제 틱톡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음해하는 세력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쓴다는 거야. 이거를 이제 그 또럼 서기장이 이걸 다 했대, 직접. 그러면서 이제 쭈띵 넣어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라는 이제 의지 표명을 한 게 아닌가라는 식으로 해서 막 정치를 쓴대요, 지금 이게. 그래서 응. 와이프랑도 이건 이제 팩트 체크를 하려고 좀 찾아봤는데 이거는 좀 팩트 체크 되는 내용은 아니라 가지고 뭐 이거 이제 네. 저희 방송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서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이 많다. 우리 서 기장님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서 기장님이 어떤 정책을 펼치시는지 그래도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내년이 이제
베트남에 이제 14차 전당대회 2026년이 시작하는 날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서 기장님도 이제 한 3년 정도 이제 연임을, 이제 그 임기를 하시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된 부분이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방송에서 말씀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오래 하실 거예요. 오래 하실 거기 때문에 베트남의 미래에 대해서는 이제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정책을 하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앞으로 10년은 10년 이상이 될 거예요. 아마 10년 이상. 아, 근데 제가 뭐 볼 하여튼 때도 조언이에요. 전임자께서 또 오래 하셨는데, 오래 하셨기 때문에 또 이분이 또 오래 하시면 또 섭섭하잖아. 사실 또 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지금 정책을 펼치고 계신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다루진 않은 것 같아. 베트남 우리 방송에서는 그 지나가는 얘기로 한 달에 이제 뭐 이렇게 첨언식으로는 했었는데, 잠깐 알아보면 재밌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방송 주제를 잡아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제 음, 본론으로 들어오도록 들어가시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 오늘은 시작했습니다. 우리 또름 서 기장님이 되셨고, 작년부터 이제 베트남이 이제 향후 10년 이상 어떤 식으로 이제 국가와 정책을 운영할 것인가. 사실은 이렇게 리더의 아젠다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모든 정책에 그죠? 대해서는. 저도 이게 뭐 지금 뭐 대통령을 비난한다, 뭐 전 대통령을 비난한다를 떠나가지고, 제가 그 어느 순간부터 우리 띵박이 형님 이후로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대한민국은 정치인들, 대통령 되시는 분들이 큰 아젠다를 얘기를 하지 않아, 지금까지. 앞으로 지금 요번 대통령 되신 분이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뭐 이건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예전에 사실 우리끼리는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금융실명제를 하자, 뭐 수조를 이전하자. 예를 들면 우리 뭐 안 되면 저 뭐 흙을 파자. 이런 개헌하자. 뭔가 그렇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최근 대통령들은 뭐 좀 그런 게 없어가지고 조금 아쉬웠는데, 어쨌든 간에 이번 이제 뭐 대한민국 대통령 기준으로는 그렇고, 사실은 뭐 트럼프도 뭐 큰 아젠다를 제시는 하고 있죠. 지금 뭔가 이상한 의미로 큰 아젠다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앞으로 우리 뭐 지금 당선되신 대통령님께서도 좀 이런 대한민국을 좀 대승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아젠다를 줬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간에 기존 정책에 비해서는 조금, 어쨌든 간에 그 이번에 서기장이 되면서부터 좀, 특히 올해부터 해서 지금 이제 베트남에서도 좀 큰 아젠다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기로는 이게 향후 네. 이제 10년, 15년 이상 그 중간에 교체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뭐 개인적으로 뭐 건강의 문제란 이런 게 아니면 교체가 없는 국가이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올해 발표했던 아젠다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이제 베트남이 향후 10년에 대해서 어떻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번 방송 주제를 준비했고, 일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이분의 배경에 대해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어떻게 또럼 서 이렇게 왔나? 기장이, 아,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진짜 엘리트 정치 집안이네, 이 사람은. 일단 그 와이프한테도 물어보고 하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말씀드리냐면은 엄청 유명한 분은 아닌데, 그 베트남 내에서도 보면은 약간 이제 좀 건국과 이제 뭐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그 전쟁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제법 네네. 이제 네임드시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께서. 또롬 씨 아버지가 성함이 보면은 지금 그 이제 그분이 이제 약간, 그래서 흥엔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노이 옆에 있는 흥엔시에서 태어나서, 그 또롬 씨 아버지가 뭐랬냐면은 인민 무력영웅 칭호를 받은 대령이자 지방 경찰국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공안으로 시작을 한 분이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제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진핑 씨 아버지가 또 대단한 사람이었잖아요, 중국에서. 그 시중신인가 그분이 아마 중국에, 그냥 그분은 건국 영웅이고, 그냥 물론 그때 이제 정권에서 밀려서 이제 저기 뭡니까 그 문화 대혁명 맞아가지고 이제 시골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온 케이스긴 한데, 근데 또럼 씨의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건국 5인, 건국 10인 이런 케이스는 아닌데, 아마 그 밑에 단계 정도 되는 좀 네임드 정치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람은 이제 시진핑 씨랑 다르게 이제 저런 탄을 맞고 시골로 좌천된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일단 1974년도부터 해서 이제 뭐 인민안보학원 학생 이런 걸로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희 방송에서 말했던 그 베트남에 있는 그 정치대학교라든지 그런 정치인 육성 코스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일을 좀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흥행 쪽에서 보면은 이제 그 공안 쪽에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법학 박사 학위라든지 안보대학교 교수 같은 걸 하면서 그런 식으로 정치 커리어를 쌓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네. 1979년도 공안부에서
이제 정치인과 이제 공안으로서 일을 시작한 다음에 2010 년도에 공안부 차관, 이제 2024 년도 16 년도부터 24 년도까지 인제 장관을 하면서 인제 응원 푸종 이제 돌아가신 분 서 기장의 이제 오른팔로 통해서 인제 그 불타는 용어라는 반부패 캠페인을 주도하면서 인제 공안의 그렇죠. 영향력을 굉장히 확대시킨 걸로 했고, 그것도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인제 실제로 베트남 공산당 총서기가 되면서부터 인제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게 인제 이 사람의 커리어인 음. 거고요. 네. TMI이긴 한데 이분이 이혼을 한번 했대. 이혼을 아 이혼을 한번 했대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부인이 인제 뭐 응원 푸엉 리라는 정보가 있는데, 뭐 와이프 얘기로는 이분 장인어른이 인제 옛날 베트남에서 영화 제작하고 애니메이션 만들고 뭐 이런 쪽을 하셨나 봐. 약간 네. 느낌상 이제 막 프로파간다는 이제 그런 선전부서에서 계신 분 같아요. 근데 그분의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든대. 그래서 약간 요건 약간 베트남 내에서도 쪼금 논란이 있는 얘기라 그러더라고 그게. 이 사람이 거리에 이름이 나올 만큼 유명한 사람은 아닌데 인제 장인어른 둘째 와이프의 장인어른 이름을 딴 거리를 만들고, 아버님은 그 남부 쪽에 거리가 있다 그러더라고. 이제 또롬의 아버님은. 네네. 그런 거리가 있대요. 뭐 어느 지역까지인지는 제가 와이프한테 물어봐면 와이프가 잘은 모르는데 그 정도는 있다 정도만 음. 있고 해서 진행을 네. 했다라는 거고. 여기까지가 일단은 배경. 이분의 배경과 정치적인 커리어. 결국 말씀드리면은 엘리트, 정치 엘리트 코스를 밟은 정치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요직에 있는 그 공안에서 계속 일을 하신 다음에 공안부 장관을 했고, 장관을 하면서 전서기장의 인제 어떻게 보면 칼잡이, 이제 그 부패 척결을 위한 그 앞장선 그 대표 주자로서 일을 하면서 공안의 힘을 이제 베트남에서 보여줬고, 결국은 이제 총서기장까지 됐다라는 게 인제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이제 커리어를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요렇게 되는 거죠 지금. 배경도 좋았고 라인도 잘 탔고 뭐 이제 고런 네. 예 이 뭐 그냥 뭐 별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 또 럼 하면은 베트남 사람들은 보통 4 글자까지도 이름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2 음. 글자여 가지고 네. 그 신기해서 이게 진짜 2 글자인가 알아봤더니 2 글자가 맞더라고요. 두 또가 글자 맞아요. 성이고 이름이 럼이고 아빠도 2 글자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또고 꽌이고 약간 그 한국으로 치면 제가 그게 뭐 그냥 썰인데 그냥 제 추측인데 허씨가 이렇게 2 글자 많이 쓰잖아. 약간 그런가? 허각, 허준, 뭐 뭐 이렇게 왜냐면은 있는 것처럼 베트남 돌림자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그 형제들끼리 아버지 뭐 이렇게 돌림자가 있고, 아마 이 한 글자로 따는 게 아마 그 집안 내력인 것 같기도 해요 보니까는. 그러니까요. 그런 것 그런 그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있는 것 같다. 다들 뭐 응우엔 수원 툭 뭐 보반텅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여기 갑자기 또럼 그래서 하여튼 보니까 진짜 이름이 이렇게 외자다. 이렇게 저는 외자 이름을 가진 딱 2 글자로 돼 있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또람서 그냥 처음 봤어요. 다른 사람 본 사람 있나요? 있을 것 같은데 뭐 기억을 잘 못하겠다 개인적으로.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플레임을 몰라도 그런 걸 수도 있고. 예. 여튼 예. 뭐 이거 잡설은 넘어가는 걸로 하고 두 번째 들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저희도 방송에서 말씀을 많이 드린 것처럼 이거는 뭐 베트남의 문제만은 아니죠. 중국의 문제만 아니고 모든 사실은 이런 그 뭔가 정치권이 바뀌고 하면은 그 사람이 기강을 잡는다는 목적으로, 특히 좀 이 정치를 오래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좀 기강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펼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전 서기장부터 나왔던 이제 불타는 용광로, 이게 뭐냐면 이제 베트남에 있는 반부패 척결 캠페인을 사실 기치로 내세우고 있고, 지금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도 좀 얘기가 계속 있긴 한데, 뭐 저도 이제 방송에서 밝힌 것처럼 엄 사장한테 제 개인적인 의견은 더 이상 이제 기업이나 이런 경제인, 정치인을 건드리는 것보다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짝퉁이라든지 이런 거 계속 더 잡지 않겠냐라는 게 생각인 건데, 일단은 작년부터 시작하면서도 인제 이런 식으로 해서 사건이 있었죠. 결국 반부패 척결 캠페인을 이어왔고, 여기서 인제 뭐 영향은 두 가지입니다. 인제 뭐 그런 뇌물과 같은 비공식적인 사업 비용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 서 실제로 이거 이후로는 베트남 이제 공무원들이 이런 좀 부패와 관련된 이제 그런 뇌물이나 요런 거 수수료 돈을 받는 게 많이 줄이긴 했어요. 사실은 줄다가도 안 받는 얘기가 많아졌고. 이거는 인제 좀 많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두 번째가 뭐냐면 인제 이거는 뭐 그 제미나이 통계 기준인데, 이게 관료 사회 전반에 너무 극심한 공포 분위기 조성했다. 예를 들면은 솔직히 뭐 음. 10,000원 받아도 도둑이고 1,000,000원 받아도 도둑이고 100억 받아도 도둑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사실 이런 거 문제를 만들려면 만들어지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인제 뭐 결과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좀 뭔가 회피한다든지 이런 경향들이 많이 늘어났고, 사업 승인을 미룬다거나 인제 이런 공공 투자 집행, 괜히 그 잘못 손댔다가 나중에 옛날 돈 먹은 거 문제될 수 있어. 튀어나오니까 이제 계속 펜딩을 시킨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인제 문제가 되는데, 이게 사실은 그 의료, 특히 코로나 때 한번 이게 있었다네요, 베트남에. 재민이에 따르면은. 이게 음. 의료약품 공급이라든지 이런 거, 왜냐하면 그 베트남 그 의료부도 그 큰 게이트 한번 터졌었잖아요, 이거. 그 그 뭐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이것저것 뭐 뭐 예 그 뭐 가짜 약품이라든지 뭐 이런 그 돈 받고 뭐 진료해 주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게이트가 터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의약품 공급 이런 것도 약간 좀 차질이 있었대. 이런 식으로 인제 좀 기존이었으면은 뭐 어쨌든 간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돈 받은 업체 거는 내가 물건을 풀어 주든 공급을 해 주든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공포심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 자체가 너무 늦어져 버린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래서 들어보니까 2021 년부터 23 년까지 60,000명 공무원이 사직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다네요. 이 사직을 했다는 얘기는 아마 이 잘렸다는 얘기겠지, 돈을 받아먹은 것 때문에. 예 60,000 명의 그런 요직의 인원들이 빠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만큼 행정적인 공백이 생겼다는 얘기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슈가 생겼다라는 거, 베트남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보가 있었다라는 거고. 사실은 이게 정점에 터진 사건이 작년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SCB 은행 스캔들, 네네네. 사이공뱅크. 이게 뭐냐면은 이거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베트남 이거 슈카 형님 방송에도 나왔고 뭐 관련 경제 채널에서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베트남은 워낙 네 이 큰 그랬죠. 예. 규모의 부정부패 스캔들이다 보니까. 나라 그 국가급이잖아. 국가급이에요, 이거는. 이게 예를 들면은 국가급을 불리는 게 몇 개가 있죠. 예를 들면 분식회계, 대우 분식회계는 국가급이고요. 그 약간 예. 예를 들면 부정부패 스캔들은 이게 진짜 국가급이거든요. 이게 베트남 GDP 예. 10%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로 엄청난 그랬죠. 예. 스캔들이었고, 이게 무슨 사건인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라는 반티팟이라는 정미란이라는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 호치민 그 사이공 그 뭐 그 시장에서 돗대기 장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다가 인제 그 베트남이 인제 막 토지 개혁하고 막 인제 이런 시점에 맞춰 가지고 부동산이 돈이 되겠다 싶었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부동산 사업을 시작했고,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남편이 홍콩계 중국 사람인가 그렇다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온 돈과 이런 정경유착을 바탕으로 해서 부동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뭐 이런 인허가 안 나가는 땅에다가 공무원 돈 줘 가지고 땅 사 놓고 인허가 받아 가지고 튕기고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 사람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인제 이 사람이 인제 쌀공 상업은행이라는 거를 인수를 하면서 인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대출을 했거든, 이게. 근데 자기 이름 대출할 수 없으니까 유령 회사들을 만들어 가지고 유령 회사에다가 다 돈을 빌려주는 거야. 그리고 그 유령 회사에서 나온 돈이 자기 주머니로 들어가든 예를 정치 자금으로 들어가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흘러 들어가서 큰 게이트였고, 이게 270억 달러 횡령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270억 달러면 얼마일까? 이게 2조 7천억 됩니까, 이거? 27조인가? 얼마면 70억 달러, 한 30조 되나, 이거? 270억 달러. 라고 재미나게 나오네. 하여튼 큰 270억 돈이다. 달러를 어, 38조 한 40조 되는 돈이죠? 그 돈이죠, 이게. 이거 40조면 장난 아니거든. 이게 한국에서 작은 돈이에요, 40조면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암만 뭐 베트남이 뭐 GDP가 뭐 난리 나가지고 어느 국가든가 30조 단위가 터지면은 큰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예 그럼요. 그러면서 인제 여기에서 만났던 고위공직자들, 인제 거기 관계자들 이제 다 잡혀 들어가고 했었는데, 여기서도 제가 봤을 때 뭐냐면 이게 진짜 뿌리는 안 나온 것 같아. 진짜 윗대가리들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아마 이 과정에서 사임했던 그런 이미 시장들,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은 보니까 여기에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말해서 "이 새끼 순 나쁜 새끼니까 잡아 가세요."라고 말은 못 하고, 그런 공산당 사람들끼리는. 그렇지 뭐 네 그냥 뭐 대충 "나가. 6 개월 뒤에 3 개월 뒤에 나가." 고 시점에 맞춰서 사임하는 사람들은 다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는 데 제 추측을 해 본다는 거고. 네. 예. 예를 들면 그거잖아요. 중국에서 고위공직자를 하다가 횡령이나 부정부패 걸려 가지고 깜빵에 들어가면은 걔들 깜빵에 안 들어가잖아. 거기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 모아 놓는 교화소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별장처럼 잘 되어 있대요, 그 사람들이. 아 그런데 그래요? 그런 요양을 하는 거지. "더 이상 정치하지 말고 너는 그냥 그냥 네 가족 쉬어라. 안 건들 네 가족 안 건드리고 네 돈 안 건드릴 테니까 적당히 뱉어내고 요양 가라고." 요양소로 만들어 보낸데, 그게 뭐냐면은 그런 공산당의 암묵적인 룰이라는 거야. 나도 잘못되면 그 사형장 가면 싫잖아. 내 돈 먹다가 총 그지. 맞기 싫거든.
그러니까 룰을 만든데 그렇게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형당하는 케이스가 거의 없어요. 뭐 우리 진짜 뭐 중국에서 큰 횡령 사건 터졌던 사람들 보면 다 거기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베트남도 그런 식일 것 같아.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어쨌거나 공식적으로 쩌민한 씨한테는 선고를 했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다. 내가 봤을 때 이 사람 뭐 알게 모르게 풀려날 거다 언젠가는 라는 거면서 이게 지금 가장 큰 사건이었고 결국 인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또롬 서기장이 선포를 한 거라 생각하는 개인적으로 이게. "야 30주 전에 나 건드릴 수 있다. 까불지 마라. 니들 다 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까지도 터트려 가지고 니들 다 조질 수 있으니까." 사실 23주 24주 안에 게이트란 큰 게이트잖아요 사실 이게. 보통 이 정도면은 정권 차원에서 막아야 되거든 사실은. 어떻게든 표면 안 나오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건 딱 그거잖아. 관료 사회에 공포를 던졌다는 거지 자기가. 문제를 제기했다. "야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으니까 까불지 마라 나한테."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인제 해결책을 동시에 냈다라는 거죠. 이런 부패한 관료들, 방만한 조직들 다 내가 다 정리할 거다. 그러면서 인제 그 문제와 해결책을 동시에 제시를 하면서 모든 권력이 자기한테 쏘이게 하고 인제 그런 중앙 집중 같은 이제 통제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만든 게 아닌가 이게. 네. 라는 거가 인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 그러면서 인제 아니나 다를까 이후로 나온 추가 정책들이 뭐냐면 이제 베트남의 공안청이 힘이 엄청나게 세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앞으로 세지지만 들어보니까 인제 운전면허 시험, 항공보안 이거 원래 교통부에서 한 거였는데 도로교통부에서 이거를 공안에서 받았다. 마약 어. 재활 사범 이거 원래 노동부에서 마약 재활 이거 하는 건데 이것도 공안에서 받아왔다. 사법기록관리 법무부에서 하는 거 공안이 받아왔다. 사이버 보안 정보통신부에서 하는 거 모든 게 지금 공안부 소관서 이전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인제 앞에 어마어마하네요. 예. 말했던 그렇죠. 그 경중과 해결책을 내면서 그 해결책을 바탕이 뭐냐면 우리 공안이 힘이 세는데 지금 모든 걸 다 땡겨오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제 그 제가 저번 방송에서 말을 했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국영 기업까지도 인제 민영 기업들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루머가 인제 그 뭡니까 모비폰 같은 경우가 관계가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모비폰에서 만든 뭐 모비페이 같은 경우를 이제 베트남에 뿌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이분이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안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일단 이게 지금 정치적인 배경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인제 그 탄생 배경과 여건을 말씀드렸고, 이제 정치적인 그런 뭔가 현재 상황까지 이제 공유를 주신 거고. 아,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지금 뭐 그 CCTV 깐다. CCTV 베트남에 엄청 깔 거래요. 지금도 깔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음. 이거는 뭐 제 TMI인데 저희 같이 일하는 직원의 친구가 그 공안청에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 그랬대요 지금. 야 그 공안청이 지금 돈이 진짜 너무 많아 가지고 기술 이전을 할 수 있는 거 경찰이라든지 그런 보안 관련해서 자기가 도장은 찍는 사람은 아닌데 도장 찍는 사람한테 보고날 수 있다. 그 친구가 뭐냐면은 들어보니까 백화대 나와 가지고 공안 거기 뭐 이제 테크 부서 이런 데 입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인제 한 20년 근무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10몇 년 정도.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인제 입김이 있다 보니까 나한테 "너 한국 회사랑 일을 하니까." 자기 인제 제 직원한테 그런 보안 관련 솔루션을 자기한테 주면은 그 기술 이전 관련해서 뭐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한번 검토를 해줄 수 있으니까 같이 일하는 한국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뭐냐면 그만큼 이제 뽕아치랑 힘이 많고 돈이 많아졌다는 얘기인 겁니다. 혹시 뭐 엉 사장님 혹시 그런 솔루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거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조금만 그 찾아보면. 그건 아, 뭐 나중에 방송 끝나고 한번 얘기해 막 보시죠 그럼. 끝나고 얘기 한번 해 주시면은 제가 또, 아이 뭐 네. 꽁안청에 넣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또 물어다가 어어 와 가지고 또 그렇죠. 뭐 확실해 커미션 볼 수 또 맛있게 있으니까. 먹으면 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얘기합시다. 그래서 일단 뭐 하여튼 뭐 이제 사람이긴 한데 그 정도로 힘이 쏠리고 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첫 번째로 인제 정책을 펼친 게 뭐냐 올해부터 해서 진짜 결정적인 미치는 게 뭐냐면 간소화를 엄청나게 시키고 있거든요 지금. 예. 뭐 저기 지자체도 합치고 그 그렇죠. 정부 부처도 합치고 이런 것도 네. 간소화의 다 일환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인제 몇 달 만에 지금 진행된 게 뭐냐면은 이제 중앙기관을 통폐합해서 22개에서 17개로 줄였다. 예. 중앙부처와 중앙기관을 줄여 가지고 국가부를 폐지하면서 중간계층을 축소시켰다는 거고 성이 베트남에는 뭐 저희가 방송 시작했을 때만 63개 성 그랬잖아요. 63개 63 개, 4 개였는데 그게 네. 인제 35 개 뭐 이렇게 34개로 줄었잖아요. 줄었습니다. 34 개. 34개로 예. 줄였고 그다음에 인제 뭐냐면은 군 단위의 행정군을 없애고 이제 성과 사 요렇게 인제 그 밑에 나만 남겨 놓고는 해서 음. 지금 음. 진행을 했고 그래서 보면 인제 이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줄어들었고 음.
인제 그런 부처들이 줄어들었다라는 게 인제 요게 지금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정책이고,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가 베트남 공무원 월급 올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이후에 아. 그러니까 예 이제 이 시 공무원이 줄었으니까 예산을 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더 그렇지. 배정하겠다. 그만큼 "돈 좀 그만 처먹어라. 그만큼 월급 올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인제 여기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은 공무원 선호 현상이 생겨 버리면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은 있을 거 문제는 있을 거긴 한데, 음. 일단 이제 요런 게 지금에서 지금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뭐 4 개의 기둥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얘기가 나. 음. 첫 번째가 뭐냐면은 결의안 68 호라고 해서 민간 부분의 경제를 가장 동요한 중요한 성장 동력으로 시키겠다. 그게 뭐냐면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은 진짜 국영 기업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과거에는 도이머 이후에는 국영 기업들이 많았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네. 저희가 매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민간 기업인데 민간 기업 같지 않은 것들이 많아요, 사실 이게. 거의 뭐 반국영 기업 같은 회사들이 많은데, 네. 인제 이거를 민간에서 인제 경제 활동 발전을 주도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뭐 국가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베트남의 경제를 인제 좀 인제 이끌게 하는 네. 주체로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요 68 호, 결의안 68 호. 그 두 번째가 뭐냐면은 결의안 66 호라고 해서 인제 재산권과 사업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명하고 안정적이며 공정한 법률 환경을 조성하고, 인제 뭐 법률의 관점을 관리해서 서비스로 전환을 하는 게 목표다. 인제 뭐 요런 얘기가 있네요. 법률을 좀 이제 이거는 투명하게. 베트남 뭐 결의안이라는 게 어떤 건가요? 뭐 이게 뭐 지도부에서. 최근 예 경제 관련해서 4 가지 결의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4 개의 네네네. 기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음. 여기 인제 나오는 게 중요한 내용들이 요게 핵심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인제 네. 행정 절차 간소화가 이제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계속 지금 베트남에서 이비자 등록하라. 텍스 인제 인터넷으로 하겠다. 매번 나오잖아요.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왔는데 지금 실제로 떠넘 사기장 나고선 드라이브가 걸려요. 저도 인제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인터넷 여권을 등록을 했고,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가 뭐냐면은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면서 실제로 그런 불필요한 행정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우리가 가진 모든 정보들을 당신자들이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넣겠다는 얘기인 거야, 이게 사실은. 감시하겠다. 감시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인터넷상으로 인제 요런 식으로 등록을 했고, 재산권 보호란 요런 게 법률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게 이런 내용을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제 뭐 첨단 기술 및 혁신 주도의 경제로 전환, 이제 뭐 R&D 늘리고 인제 뭐 그리고 이제 신기술들, 신사업들 이제 진출을 하겠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인제 뭐 글로벌 가치 사슬에 통합한다. 이게 이제 59 호인데, 이게 뭐냐면은 인제 이건 뭐 뻔한 얘기입니다.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하고 많은 국가들 FTA에 맺어 가지고 인제 좀 더 베트남이 이제 글로벌 세상에 좀 더 나아가겠다라는 거고요. 인제 그렇게 인제 이게 뭐냐면은 인제 베트남이 더 이상 단순한 저부가가치 제조업에 머무를 경우, 저희 방송에서 많이 했잖아요. 결국은 경제적인 종속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신사업, 그런 민간 주도 성장을 통해서 인제 국가에서 이제 국가 주도 사업에서는 할 수 없는 영역들을 좀 더 건드려 가지고 베트남이 인제 조금 더 고부가치 사업으로 나가겠다라는 거, 인제 요런 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의, 아니 베트남 사람이 아니죠. 인제 그 이제 정책인 건데, 인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인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런 안보 출신, 이런 꽁안척 출신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진행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선택한 기업을 밀어주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다른 의미의 정경유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게 인제 약간 좀 우려가 된다. 그리고 인제 좀 더 계속 얘기를 하면은 인제 이건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간악한 미제 승냥이들이 만든 제미나이의 의견인데 저의 의견은 아닙니다. 찾아보니까 요런 좀 언론 통제 관련해서 좀 얘기가 많다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요즘 더 있는 거예요? 예, 좀 더 많아지고 있다. 예. 인제 페이스북 구 같은 데에다가 인제 좀 그런 반국가적으로 창색하는 인제 그런 우리 뭡니까, 그런 선동꾼들의 콘텐츠 같은 경우는 쪼금 더 조정을 하려고 한다라는 게 이제 좀 얘기가 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인제 뭐 뒤에 보니까 이런 뭐 이게 간악한 미제놈들 뉴스에서 발췌한 내용 같은데, 그런 이제 베트남에 있는 그런 반정부 인사들 같은 경우는 뭐 좀 체포를 한 경우도 있었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국가를 전복하려는 아주 사악한 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놈들은 깜빵에 들어가야 되는데 서 기자님께서 그런 것도 정리를 하신다라는 거가 있다는 얘기죠.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언론 자유 지수가 뭐 제가 알기로는 북한보다 한 단계 위인가 하여튼 아래인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전 세계 뭐 180개 상당히 중에서 뭐 그 랭커예요, 랭커. 170등 아래로 돼 아니, 있어서 아니야. 180개 중에 그러니까 뒤에서 랭커죠, 거의. 그러니까 뒤에서 랭커여서 이 뭔가 겉으로 볼 때는 막 잘 돌아가는 나라처럼 보이겠지만 소위 말하는 언론 자유와 뭔가 그 언론 결사 집회 자유 이런 거는 제로인 곳이라고 아, 봐도 부럽다. 네. 무방하다. 아, 그렇게 보셔도 되고 사실상 그 모든 언론사, TV, 신문 이런 것들이 국가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책을 판 건 편찬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게 다 아, 나라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으면은 이제 책이 나오지 책편찬이 안 않는. 된다? 예. 그러니까 뭐 사실 겉보기에는 막 그래도 중국 같진 않은 게 그렇다고 해서 페이스북을 막거나 뭐 유튜브를 막지는 않잖아. 그런 건 그렇죠. 뚫려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100% 누군가 감시하는 데가 있고 그 컨텐츠가 예를 들면 언론에 못 나올 만한 컨텐츠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게 뭐 중국처럼 갑자기 코랑탄을 마시고 사라지진 않겠지만 그렇죠, 적어도 이제 그렇죠. 어카운트는 블록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해봅니다. 사실 저희 방송도 되게 또 청취자하고 실수가 있다. 아, 그렇죠. 저희 방송 뭐 그래도 조회수는 올라가고 있다. 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저기서 조금 더 찾아본 게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재미나에서 분석한 건 뻔한 얘기예요. 뭐 전략적 응. 파트너, 그리고 미국 대나무 외교를 통해 가지고 뭐 미국도 건드리고 중국도 건드리고 뭐 잘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좀 궁금하고 찾아본 게 뭐냐면 이제 68조 아까 말씀드렸죠. 민간 주도 기업을 했을 때 누가 혜택을 볼까? 재미나에 당신의 생각 어떠냐 물어봤거든요. 조금 재미없긴 한데 그걸 읽어보면 일단은 그 국가 전략 목표와 일치하는 기업을 밀어줄 거다. 그게 뭐냐면은 더 이상 단순한 저부가가치 제조 이런 게 아니고 뭔가 좀 고부가가치 사업이라든가 뭔가 좀 확장성 있는 걸 하는 회사에 밀어줄 거다라는 게 두 번째가 뭐 글로벌 경쟁 좀 잠재력 있는 회사들 아니면 국가와 좀 끈끈한 협력 있는 회사들을 이제 그런 뭐 챔피언 기업으로 만들어서 밀어줄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뭐냐면 빈그룹이 나오네요. 예. 그러니까 밀어주는 기업. 네. 68조 항에 따라서 민간 주도 기업이 베트남의 경제를 이끌 건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그룹이다. 이게 뭐 전기차나 배터리, 그리고 충전소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서 기장님이 되시고 나서부터 비놈이 지금 프로젝트를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빈홈이 베트남의 도시와 주택 공급에 대해서 혁신적인 역할을 할 거다라고 이제 재미나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도시화의 천병 같은 기업으로 이제 빈 그룹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뭡니까 이제 그런 뭐 국책 사업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동산 개발 사업들을 많이 받을 거라는데, 사실은 제 생각은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기존에 돈을 많이 까먹었으니 좀 좀 벌어지고 그 미국이 까먹은 돈들 뭐 이런 것들 조금 아, 그렇죠. 좀 어, 벌충해라라는 어. 거고, 이제 그리고 이제 뭐 68호에서 결의하는 뭐 이제 토지 뭐 이제 신용 관련해서 접근 혜택이 높다라는 게 이제 아마 그런 토지 사용 관련해서 도시 개발관에 대해서는 이제 좀 빈그룹이 많이 가져가라는 거고, 이거는 루머가 아닌가 보네. 그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빈그룹에서 고속철도 관련해서 인원 지금 채용한다는 얘기가 있다, 루머가 있었거든요. 채용 공고에 빈그룹에서 철도 관련 이제 사람 뽑겠다고 한 게, 그 말씀드린 베트남 이제 남북 고속철도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사람 뽑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재미나이도 그렇게 분석을 했네요, 보니까. 그런 남북 고속철도 프로젝트 같은 국책 사업에 이제 빈곤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가 마산그룹 얘기를 안 해요. 가상그룹이면 식품 네. 그런 뭐 관련된 식품 기업이라고 관련 보면 이제 뭐 되는데 소매 도매 같은 뭐 현대화를 이끌고 있다는 판단인데, 두 번째가 뭐냐면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있어. 보니까 마산그룹이 마산 하이테크 머테리얼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세계 최고의 텅스텐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네, 이게 보니까. 아, 또 그런 마산그룹에서 사업을 했었어요? 이런 자원 관련 사업을 하니까 이런 수출 같은 거를 마산 통해서 하겠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좀 서포트를 해주지 않겠냐라는 걸로 해서 이제 뭐 그런 좀 해외 진출이라든지 이런 이제 자원 팔아먹는 거에 대해서는 마산에 좀 스물 들지 않겠냐라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이제 FPT.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그런 IT 관련 비즈니스 하는 업체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좀 뭐 베트남에서 이제 IT 관련, 이제 IT 인프라 관련 아웃소싱이라든지 이런 뭐 프로그램 개발하고 하는 회사인데,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좀 많이 밀어주지 않겠냐.
라는 거에서 이제 뭐 그런 뭐 기업에 대한 공공 조달권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건데 왜 내 FPT 주식은 안 오르는 걸까요? 이런 68% 결의안에 떴으면 올라가야 되는데 저는 고점에 상투 잡아 가지고 20% 빠졌다. 올라가겠죠. 앞으로도 10년 넘게 나왔을 텐데. 예 인제 뭐 요런 것들이 이제 좀 뭐 뻔한 얘기다라고 해서 또 요런 것들이 인제 좀 있었다라는 거고. 뭐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 인제 뭐냐면은 이런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런 식의 뭔가 반부패와 관련 경제 정책들이 이제 그 이제 권력을 어떻게 유지시켰는지 요런 거 뭐 중국이나 러시아 사례가 있는지 좀 찾아봤어요, 제가 비교를 하기 위해서. 간단히 찾아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역사에서 다 배운다. 배운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가 중국에서는 이제 시진핑 씨가 옛날에 한 게 호랑이와 파리 사냥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네요, 보니까. 내 느낌상 호랑이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 예를 들면은 좀 중국에서 좀 걸출했던 그 누굽니까? 그 정치인들 중에서 보시라이든 조run캉 이런 사람들 호랑이 사냥인 거고 파리 사냥인 게 뭐냐면은 이제 그 밑에 똥파리들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공산당 저기 당 시장 같은 거 하면서 돈 받아먹은 애들 그거를 인제 잡기 위해서 한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인제 첫 번째가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고 이제 여기다 보면 인제 베트남은 인제 뭐 그런 부정부패 척결청이나 공안청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중국도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출검사위원회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인제 중국도 인제 그런 정치적 네트워크랑 이제 요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제 제거를 했다라는 게 인제 첫 번째고 중국도 계파가 많았잖아요. 사실 이게 뭐 태자당이니 무슨 뭐 상하이 방이니 무슨 방이니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거를 싹 다 정리한 거예요. 지방에 있는 수많은 계파들을 다 정리를 했다. 그리고 이제 시진핑 씨가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걸 목적을 가지고 당의 권력을 잡으면서 그런 수많은 지방에 있는 계파들을 다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일단은 그 중국의 그 뭐니까 공산당을 인제 그 그 재창조한 거죠. 예. 아 그 사람이. 그러면서 인제 두 번째가 뭐냐면은 푸틴도 똑같이 했거든 이거를 보니까. 이게 뭔가 그 공산당의 이 권력을 잡기 위한 그쵸. 방안, 이게 공식 뭐냐면은 그때 방송 듣는 올리가르히라는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엘친 이후에. 올리가르히가 뭐냐면은 그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나왔던 수많은 국영 기업들을 다 민영화시켰거든. 근데 그게 뭐냐 정치에 관련 있던 정치인들 출신들 그 밑에 군바리 출신들 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그 민간 기업들 다 먹은 거예요, 공들을. 그 뭐 가즈프롬 같은 이제 가스 회사라든지 뭐 그런 수많은 공기업들을 다 먹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정치권에 결탁을 하면서 돈을 벌기 시작한 사람들을 올리가르히라고 불렀는데 이런 그 지방에 있는 수많은 지방 호족 같은 올리가르히들을 푸틴도 다 정리했다라는 거야, 이게. 다 정리를 했대요, 이런 식으로. 똑같이 그 그러면서 뭐야 인제 호랑이랑 똑같이. 파리 정리하듯이 그쵸. 예.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도 인제 주체적인 건 연방보안국을 동원해 가지고 인제 그런 경제 엘리트들 지방에 있는 수많은 그 호족 같은 올리가르히들을 싹 다 정리를 했다라는 게 인제 러시아도 똑같이 했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인제 불타는 영광로 정체도 인제 이와 비슷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차피 뭐 같은 사회주의 국가니까 뭔가 그 선 선례들을 따라하겠지. 예. 그렇게 해서 지금 벤치마킹해서. 세계 국가들이 비슷한 식으로 운영을 했다. 그리고 인제 이게 아마 지방 행정 도시를 인제 이런 개편한다는 것도 약간 제 느낌상 그런 것 같아요. 왜 아직도 베트남 같은 경우도 나라가 길고 하다 보니 하노이가 권력의 중심이 있겠지만 그런 소위 말하는 지방에서 그런 끝발 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저번에 음. 방송에 속담 얘기를 하면서도 그 중앙에서 뭐라 그래도 동네 호족들은 못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긴다라는 게 베트남의 유명한 속담이라고 했었는데 인제 이런 식으로 지방 행정도시 개편하고 이런 것들도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조직들을 다 쪼개려 가지고 인제 진짜로 인제 하노이와 인제 또론 서기장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의 인제 그렇게 좀 그 권력이 집중되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지금 보니까. 예. 음. 이게 지금 그렇게 해서 이런 스트롱맨 통치로 전환이 될 때가 인제 그런 기존에 인제 그렇게 중앙에서 집중이 힘이 안 된 상태로 이제 뭔가 개혁을 했을 때는 이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실패를 많이 했었다고 하네요, 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런 고르바초프가 이제 글라스노스트랑 이제 페레스트로이카 같은 개혁 정책을 할 때도 이제 말려고 했었지만 이제 뭐 대중이 비판을 하고 민족주의 운동이 일어나고 막 주방에서 막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결국 이게 망했고 결국 소련 붕괴에 대한 이제 음. 뭡니까 이게 중요한 원인이 그래서 위에서 통제하지 않고 아래에서부터 막 인제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컨트롤이 힘들었다라는 거였고 그렇게 그렇게 해서 뭐 인제 이렇게 했었다라는 거고 이제 아마
그래서 이제 푸틴이 이제 그런 뭡니까 올리가르들 정리하면서 권력을 잡았고 그다음에 인제 시진핑 씨가 이제 그런 지방에 있는 뭐 여러 가지 당파들을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 개혁을 시작했고 베트남도 아마 이제 그 단계가 아닌 것 같냐라는 생각인 겁니다. 이제 권력이 하나에 집중이 되어야지 이제 그 집중된 권력으로 바탕으로 인제 좋든 싫든 간에 드라이브가 걸리는 건데 기존에는 뭐 아마 음 베트남도 그렇게 이제 정치 권력들이 분산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제동이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다른 의미로 같은 의미인가? 도미노 이론이네요. 예 러시아, 중국, 베트남 음. 쭉쭉쭉 뭐 따라 뭐 가지고 인제 쭉쭉쭉 따라가는 것처럼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요렇게 그 분산된 권력과에 대해서는 인제 조금 음 진행이 있었고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권력이 분산이 되어 있고 하면은 이제 뭐 부패라든지 그런 뭔가 문제되는 것도 사실 많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돈은 여러 명이 먹으면은 뭐 이제 그 주는 프로세스가 많아지니 한 사람이 확실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동네 이놈 저놈 다 돈 주고 시작하면 이제 다 문제가 많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리되지 않나라는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아마 따라갈 것 같아요 보니까. 네. 뭐 이렇게 전반적으로 어쨌거나 쪼금 부정적이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100% 부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또 예를 들면은 이거는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예를 들면은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으로는. 시대는 시대에 맞는 사람들. 예를 들면은 그 푸틴이 박정희? 뭐 예를 들면 똑같은 의미입니다. 아 푸틴이 됐잖아요. 사실 엘친이 그렇게 무능해 가지고 그 망해가는 러시아였는데 거의 뭐 예를 들면은 그 90 년대 한국, 일본 술집 가면 다 러시아 애들이 몸팔러 왔다. 나라가 망해 가지고 러시아 여자들이 몸팔러 왔다. 그런 정도로 그 90 년대 그 공산 정권 붕괴 이후에 완전히 맛이 간 국가였는데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겠지만 그 푸틴이란 절대 권력이 만들어 가지고 그래도 최근 20년 동안 러시아라는 나라 자체를 국격을 많이 올렸잖아요, 사실은 그만큼. 그리고 시진핑 씨도 여러 가지 뭐 저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도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개혁 개방 이후에 이제 중국이 정권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시기에 그 사람이 힘을 실어 가지고 드라이브를 걸었고 결국은 그 미국의 넘버 2 까지 위치가 왔잖아요. 그 사람의 공인지 여러 가지인지 모르지만 근데 저는 생각이 뭐냐면은 일정 부분 권력이랑 이런 총대를 쥐는 사람이 집중이 돼야지 앞으로 나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그 아까 다시 말한 것처럼 우리 박통 똑같이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시대에 민주주의가 됐으면 좋겠지만 예를 들면은 뭐 이곳저곳에서 "이거 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이거 해 주세요." 했으면 사실은 그 국가가 그런 식으로 빠른 쪽으로 성장할 수 있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뭐 제만의 생각이 좀 위험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래서 그 시대에는 시대에 맞는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잘못되면은 진짜 완전히 가는 거고 근데 이게 잘 되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뭐 중앙 집중화된 권력 같은 경우가 나라 발전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게 제 의견이긴 한데 지금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 또럼터기장 얘기하는 게 2024 년까지인가 50 년까지인가 뭐 GDP 10,000불 가겠다, 20,000불 가겠다, 뭐 11,000불 가겠다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좀 힘이 몰려 가지고 옳은 정책 결정만 내릴 수 있으면 베트남은 지금보다는 더 발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제 의견이긴 해요. 그래서 아마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이제 베트남이 인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한 이제 이게 시대가 만든 영웅이 될지 아니면 네 시대가 만든 그쵸. 괴물이 될지는 뒤에 봐야겠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저는. 네. 저는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베트남에 거 관련해 가지고 한 10 년째 뭔가 연을 가지고 살았거나 아니면 일을 하거나 음. 하면서 네. 가장 많은 변화가 있었던 2025 년인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부 차원에서도 무슨 뭐 갑자기 지방 시성 조직 그 뭐지 이런 지도 자체를 개편해 버려요. 그렇게 해 갖고 공무원 정부 부처도 원래는 뭐 예를 들면 뭐 도로부하고 교통부가 따로 있었으면 이런 거 합쳐 버린 거야 다. 그래서 이제 중심되는 부서들만 놔두고 나머지는 막 다 합쳤어요. 교통부 따로 있었고 도로부 있었는데 그거 국토부로 합쳐 버리고 이렇게 합치고 공무원 수 3분의 1 날려 버리고 다 날린 건 아니고 뭐 점자적으로 줄어들 거라고 하는데 음. 저건 그 날렸고 앞에서 누차 얘기했던 뭐 전자담배 금지, 설탕세 도입, 맞아요. 뭐 여기 금융 관련해 가지고도 이체 관련해서 뭔가 갑자기 제한 걸어 제한 버리고 받는다는 거 이비자 뭐지 그 뭐 신분증 도입해 가지고 관리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뭐 해도 해도 끝이 없어. 그것도 뭐 있어. 그렇죠. 그 저기 뭐야
이 신호, 교통신호 이거 바꾼다 그러고, 뭐 전기차 도입 관련해 가지고 하노이 시내에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하고, 맞아. 진짜로 막 진짜 셀 수 없는 많은 변화와 정책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권력 유지를 위한 수단이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하나를 하면은 혼란스럽고 그 사이에 이제 이 권력 가진 분이 이제 모든 것들을 이제 호령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런 거랑 다르게 어쨌거나 혼란스럽고 어지러웠던 베트남의 이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것도 맞는 거거든. 아, 이거 54개 지방성 너무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했는데 그 줄인다라고 하니까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사는 사람들 헷갈릴 거야. 갑자기 우리 집 주소 바뀌고 하니까. 근데 이제 멀리서 그쵸. 볼 때는 괜찮아 보이는 것 같고요. 뭐 도로 교통을 강화하겠다. 그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전자담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담배를 피지는 않으니까 모르겠지만 그것도 뭐 국민의 건강을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그런 변화들이 그니까 뭐 목적 자체가 불순했을지언정 뭐 미필적 고의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갑자기 조금 더 헷가닥 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아, 그렇죠. 긍정적인 방향보다는 말 그대로 권력 유지와 그냥 모든 그런 것들이 집중이 돼버리는 순간 나라가 마탱이가 가겠지만 이제 그렇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네. 저도 뭐 그거는 되게 음, 뭐 좀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로 이게 어떻게 나갈지 모르겠는데. 뭐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그 서두랑 똑같습니다. 그 정치인들은 대담이 필요하고 결국 음. 이거는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이게 아니면은 뭐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사실. 알지 않습니까? 이게 뭐 그 투자를 해야지 돈을 까먹고 뭐 돈을 벌 수도 있는 건데 그게 투자 자체를 행위 자체를 안 하면은 사실은 그렇죠. 그건 계속 돈을 까먹고 화폐 가치는 계속 높고 있기 때문에 돈은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어쨌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뭐 베트남 입장에서는 무언가는 하고 있다. 지금 시작을 했다. 라는 걸 통해서 조금 뭐 나름 뭐 고무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요약을 해가지고 이 또럼의 서기장 정권의 네. 그 키워드는 뭡니까? 예를 들면 능우엔 푸종은 불타는 음. 용광로야. 그 부정부패 전용어. 척결인데 여기는 뭐야?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번에 이재명 정부도 이때 국민 주권 정부다. 그래서 이게 있잖아 국민주권.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이 이게 참여 정부다. 노무현 참여정부다. 뭐 그리고 뭐 국민의 정부다. 뭐 이명박은 이명박 정부다. 뭐 이렇게 하듯이 뭔가 그 뭐 그런 또람 정권의 뭐 그런 키워드가 있나? 키워드까지는 모르겠는데 아, 약간 저는 약간 밥통 냄새가 나요, 그 사람은. 음, 예, 그 약간 그 느낌이 그냥 뭐 자꾸 고속도로 인프라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옛날에 우리 아, 뭐 새마을 운동하면서 막 그 경부고속도로 깔았다, 뭐 철도 깔았다 뭐 이런 얘기처럼 이거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베트남 이거가 되면은 굉장히 나라가 많이 발전할 겁니다. 나라가 긴 나라이기 때문에 제약이 엄청 그럼요. 많거든요, 사실 이거는. 그리고 지금까지 뭐 그래 베트남 돈이 없었다고 생각합시다. 돈이 없었을까? 아니야. 그냥 의지 자체가 없었다고 보거든. 이거를 누가 할 수 있겠냐. 남부에서 북부까지 철도를 뚫겠다, 고속철도? 이거 철도 타보시면 아는데 철도가 이거 옛날 우리 뭐 비둘기호 느낌이잖아요. 지금 베트남 철도는 한참 걸려요. 어딜 가면은 그냥 한참 걸려.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 한참 걸리는 철도도 물동량이 많아요, 사실은.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을 옮기는데도 한참 걸리는데 야 이게 빨라진다? 야 이게 그래 면 진짜 우리 뭐 새마을 정도만 돼도 저는 고속철도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실 이게 그냥 우리 옛날에 KTX 수준이 아니고 그냥 새마을 정도만 돼도 이 나라가 격변이 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이게 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 의미에서 베트남 현지 지하철 공사는 되고 있습니까? 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계속 그냥 이것도 그건 별로 알아. 변화가 없어 보여. 아직까지 이것도 뭐 걔네들 아직까지 이게 뭡니까 진짜 포텐 있는 그건데 아직까지 이 나라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잘 모르는 것 같아. 지하철에 이게 뭐 뭔가 제가 말씀드렸던 제가 진짜 사고 싶었던 인도 차이나 앞에 있는 썬그룹 그 바로 앞에 승강장이거든. 왜 거기를 썬그룹이라는 그 큰 부동산 회사에서 묶어놓고 몇 년을 묵히다가 지하철 터지자마자 이제 공사를 짓냐. 이제 얘들도 같이 안다는 건데 저도 빨리 저희 집 앞에 지하철이 들어오기를 바라는 시간이 걸릴 것 한, 같긴 해요, 사실은. 한 20년 정도 기다리면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가 살아있을 거야, 이제. 사연은 있겠지. 건강하게 살아있고 싶다. 네. 방송은 이 정도로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제 네, 명명방송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